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형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2025년 광주 금요일에 과학터치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광주과학과는 처음 와보는데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감사드리고 금요일에 과학터치지만 이게 특별하게 이런 과학 발명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좀 흥미로운 주제로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게 1시간 정도면 굉장히 좀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여유 있게 많이 소통하면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인데 뒤에서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름은 조형기고요. 여기 저 QR코드는 제 연구실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는 안 쓰여져 있지만 그 고등학교를 전북과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고 중학교 학생들도 많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뭔가 그런 쪽에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서 많으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그래서 이따가 더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과학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그때 프로그래밍 그 C 언어를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코딩이 되게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쪽 전기전자공학과 뭐 이런 지능형 로봇 이런 쪽으로 어떤 진로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체험, 뭐 이런 학습 이런 거를 경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 페스티벌에 오신 걸 보면 아무튼 굉장히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과학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좀 재밌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지능형 로봇의 인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분야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떤 인식을 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떤 이제 끝날 때 여러분들이 로봇에 필요한 인식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정도 이렇게 알고 가실 수 있게끔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앞에 좀 소개 몇 가지 하고 오늘 주제 좀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능형 로봇을 나누는 단계가 레벨 1부터 5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은 어떤 실존하는 로봇이다. 그래서 어떤 그냥 존재하는 로봇을 그냥 어떤 형태든 이런 거를 상관하지 않고 존재하는 로봇을 레벨 1 단계라고 하고 레벨 2는 이동을 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들어가는 로봇을 레벨 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 오른쪽 보시면은 레벨 3 위쪽에 저 네이버의 어떤 로봇들이 보이시죠? 저것들은 어떤 물건들을 이제 날라주는 예를 들어서 음식 서빙 로봇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동성이 있는 로봇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레벨 2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레벨 3로 가면은 관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팔처럼 우리 사람의 팔 여기 관절이 있잖아요. 이 관절이 있는 것처럼 팔이 들어가면 레벨 3가 돼서 이동성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떤 발전된 향상된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레벨 3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레벨 4로 가면 손이 생깁니다. 손이 생겨서 팔에 손이 달려서 우리 사람이 그 손으로 하는 다양한 그런 태스크들을 로봇들이 수행할 수 있으면 이제 레벨 4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손가락까지 생기면 레벨 5까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인류가 진화한 게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면서 진화를 했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팔과 손가락까지 생기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좀 진화할 수 있는 로봇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봇의 형태 카테고리 좀 분류를 해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다양하고 많으니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form of robot이라고 하면은 어떤 로봇의 형태라는 측면으로 그 로봇을 분류한 건데, 아마도 죄송한데 그 자료가 제가 준비하기 좀 전 거라 없는 페이지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동형, 협동, 휴머노이드, 뭐 웨어러블, 모듈러 로봇 이런 등등이 있어서 제가 이 페이지 이후에는 조금 이거의 간단한 예시들 몇 가지 좀 재미난 그냥 최신 로봇들 영상들 좀 가져왔으니까 그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이제 응용 분야가 있죠. 그래서 모빌리티, 제조, 물류, 서비스, 헬스케어, 우리 산업 전반에 모든 분야에 지금 하나씩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형태에 맞춰서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좀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영구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어떤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로봇 하드웨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그 각각의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해드린 대로 저 AI 소프트웨어의 저 퍼셉션이라고 하는 저게 이제 인지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주변을 인지한다. 앞에 뭐가 있고 뭐 여기에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 인지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흔하게 이제 우리가 접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동형 로봇이죠. 제가 여기 이제 그림들 중에 출처 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입니다. 그냥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은 것들이고요. 예, 이게 출처를 꼭 표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서 찍었던 거고, 저것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타고 돌아다닐 수 있게 이런 모빌리티죠. 이동형 로봇이 존재하고, 뭐 이제 요즘은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서빙 로봇 같은, 아니면 호텔이나 어떤 컨벤션 센터나 그런 큰 곳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안내 로봇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형 로봇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앞에서 오면서 봤는데 딱 얘네들이 있더라고요. 막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연 같은 걸 하고 있던데, 이거는 제가 2023년도에 2년 전에 이제 영국 런던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네, 이렇게 얘네들도 이동형 로봇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앞에 이전에 있던 로봇들은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들이고, 얘네들은 어쨌든 좀 사족 보행 로봇이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다리가 있는 로봇, 이렇게 사족 보행 로봇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족 보행 로봇을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퀴가 갈 수 없는 곳을 좀 갈 수가 있어요. 바퀴가 갈 수 없는 곳이 대표적인 데가 요런 데입니다. 이런 계단, 바퀴가 갈 수 있긴 하지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단이나 아니면은 험지, 뭐 약간 수풀이 있는 곳, 그런 데들은 바퀴가 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족 보행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왼쪽에 이동형 로봇 있었고, 두 번째로 이런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로봇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협동이잖아요. 뭐가 협동이겠어요? 어떻게 협동이겠어요? 사람과 로봇이 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어떤 작업자 분이랑 저 앞에 있는 로봇이랑 같이 무언가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같이 협동을 하는 로봇을 이제 협동 로봇을 하는데, 요즘 상황에서 보통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저는 로봇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로봇팔이 아니어도 사람이랑 협동할 수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저 로봇팔을 협동 로봇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는 어떤 제조 공장에, 자동차 라인에 들어가는 로봇들입니다. 이것도 로봇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얘네들은 사람과 어떤 인터랙션이 없죠. 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위험하니까. 위험해서 없는데, 요즘은 어쨌든 사람과 협동을 할 수 있는 저런 로봇을 만들어가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또 강연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가 휴먼 로봇 인터랙션입니다.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 로봇의 발전 방향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 기계예요. 로봇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예, 단순 기계인데 기계가 어떻게 로봇이 되느냐. 결국 사람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처가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찍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바리스타 로봇이라고 하는, 요즘에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로봇입니다. 사실 이것도 보시면은 로봇이 그냥 안에서 혼자 두 개 있긴 한데, 어쨌든 안에 사람이 없고 로봇이 그냥 알아서 커피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1배속이거든요. 어떤 배속을 하지 않은 영상인데, 좀 보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제가 이게 사실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커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영상 너무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대화 내용을 끄긴 했는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답답하다. 이거 그냥 사람 안에 한 명 있으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지금 저거 커피 하나 만드는데 막 여기 갔다가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것들을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왜 여기다 넣었냐면, 어쨌든 협동 로봇이라고 하긴 하지만, 바리스타 로봇이라고 하긴 하지만, 로봇의 어떤 진정한 로봇의 어떤 정의로 봤을 때는 좀 로봇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리스타 기계다 정도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는 좀 사람과 같이 협동하는 그런 바리스타 로봇이 나오길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에 들이닥쳤을 때 그때 얘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안에서 정해진 루트에 맞춰가지고 이거 했다가 이거 하는, 이것만 반복을 하니까 어떤 반복적인 로봇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2년 전에 제가 런던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협동 로봇에 원격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이걸 쓰고 계시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저분이 원격지에 있는 작업자예요. 그리고 원격지에서 뭔가 이걸 보고 조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랑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 상황을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상황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격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체스를 두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체스판을 잘 볼 수 있어야겠죠. 이걸 쓰고 VR 기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VR 기기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체스판이 나오는 모습을, 이 사람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체스를 두려면 이제 집어야 되잖아요. 이제 잡아야 되는데, 체스 말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되게 조그맣고, 옆에랑 부딪히면 옆에 체스 말 막 넘어지고 막 그럴 거잖아요. 굉장히 정교한 햅틱을 하는데, 이제 정교한 손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글러브를 끼고 요거를 이제 잡는데, 우리는 잡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잡으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일단 잘 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가서 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촉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잡았는지,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그거에 대한 촉각, 피드백이 와야 내가 잡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 글러브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움직였는데, 여기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없어야 돼요. 어떤 굉장히 빠른 어떤 클라우드, 이런 통신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이런 원격 로봇이 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체스를 두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이 원격 로봇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지. 지금은 체스 두고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게 뭐겠어요? 위험한 곳, 가기 싫은 곳.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곳이 재난 환경입니다. 재난 환경. 예를 들어서 특히 그 이제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런 재난 로봇에 대한 그 포커스가 엄청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재난 환경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로봇을 막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원격지에서 정밀한 어떤 뭐 문을 열고 뭐 핸들을 돌리고 뭐 가스 밸브를 잠그고 뭐 뭘 부시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격지에서의 로봇 그 작업을 위한 그 이제 텔레오퍼레이션, 원격지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오퍼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로봇도 많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안 보여드렸네. 네, 영상 보시면 좀 이거 하나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왜냐면은 저 로봇 손이 좀 크니까, 사람 손보다는 크니까 저거를 정교하게 잡으려고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좀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알로하 로봇이라고, 모바일 알로하라는 그런 로봇이고,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 6배의 스피드고 지금 쿠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요리하시는 어떤 주부님들, 저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손들면은 같이 하이파이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옷 같은 거 있으면은 집어가지고 빨래통에 넣어주고. 지금 이런 팔이 있기 때문에, 아까 팔 제가 레벨 몇이라고 했을까요? 혹시 기억? 레벨 3. 네, 3입니다. 네. 이동성이 2였고 팔이 조인트 있으면 3. 근데 여기는 사실 4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손이 있잖아요. 손이. 근데 되게 그냥 이 개발 집게처럼 생긴 그냥 요 손이기 때문에 한 3.5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는 어떻게 이 쿠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원격 작업으로 얘를 학습을 시켜요. 어떤 계란을 뒤집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그냥 하라고 하면 당연히 못 하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지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거를 사람이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일일이 이때는 이렇게 뒤집어라, 이때는 이렇게 뒤집어라, 이 모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얘가 학습을 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 왔을 때 그렇게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제 2024년도에 이 정도로 나왔으니까 뭐 한 5년 이내에 가정에 보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계점도 좀 명확한 게, 제가 앞에서 집어드렸다시피 6배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1배속으로 보면은 좀 느리긴 합니다.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쉬는 게 없죠.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이니까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이게 뭐 비싸면 못 사는데 어떤 가격으로 어떤 태스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습을 이런 식으로 사람이 텔레오퍼레이션까지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 가지고 이 작업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영상이고요. 이렇게 뭐 유리 닦는 거, 뭐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0배속이죠. 10배속이니까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지금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점점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영상, 요즘 가장 핫한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 몇 개 가져왔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장 유명한 게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요즘에 이제 제너레이션 2라고 해서 젠2 모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보틱스 회사의
원래 저기 이름이 얘는 All New 아틀라스인데 원래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이름이었어요. 근데 우리 현대차 보면 뭐 All New 투싼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 내면서 All New 아틀라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022년도에 뭐 범블비라는 이름, 그래서 뭐 제너레이션 1 2023년에 나왔었고, 제가 뒤에서 따끈따끈한 한 이틀 전이었나 테슬라의 이제 그 영상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 그거는 제 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어떤 그 영향을 끼치고 있냐면은, 얘는 그 모든 게 하나의 로봇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이것 따로 요것 따로 해가지고 그걸 좀 합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테슬라는 테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테슬라는 회사 자체가 그 테슬라 로봇을 하나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 다 만들어가지고 내재화시킨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뭘 바꿔도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쉽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유니트리라고 하는, 여기서도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많이 보급된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바닥에 장애물 같은 게 있어도 잘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막 발로 차는데도 중심을 잘 잡고 30kg 같은 거 무게 들고 다니는 것도 거뜬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로봇이고요. 이 로봇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혹시? 700만 원? 700만 원. 네. 아직 경제관념이 약간 잘 안 잡혀있기 때문에 자, 대충 1억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충 1억 정도. 1억 주고 사시겠어요? 뭔가 얘를 잘 쓸 어떤 그런 태스크가 있으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일반인이 얘를 지금 뭐 30kg 들고 다니게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조나 이런 제조 공장 라인 이런 데서는 조금씩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페이지 넘어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휴머노이드 중에 유명한 로봇 중에 하나가 피겨라는 로봇입니다. 피겨라는 로봇이고, 얘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그 전 세계 최초로 실제 공장 라인에 투입이 됐어요. 여기 이제 BMW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실제 공장 라인에 투입을 했는데, 뭐 진짜 어느 정도로 투입됐는지는 저도 뭐 알 길이 좀 없어서 일단 영상으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어쨌든 여러분 영상이니까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영상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피겨라는 로봇이다. 그래서 뭐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다. 테슬라 뭐 한국도 있고, 한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틀라스라는 것도 있고 피겨라는 것도 있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형태 중에 네 번째 웨어러블 로봇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로봇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기술 발전 중요한데, 그 기술 발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인류의 어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웨어러블 로봇은 정말 그것에 잘 부합하는 로봇이고, 정말 그 어떤 장애가 있어서 못 걸으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을 할 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특히 막 그런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이런 걸 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뭐 그런 쪽으로는 좀 안 쓰였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것도 사람이 입는 로봇이니까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좀 이제 재밌는 영상들, 흥미로운 영상들을 보여드렸고 약간 좀 재미없는, 죄송하지만 재미없는 얘기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모빌리티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 소프트웨어들 그것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 로봇, 로봇 청소기, 서빙 로봇 등등 딜리버리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다 모빌리티의 한 범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또 뭐 제가 재미없다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찍은 영상인데요. 제가 길게 못 찍어가지고 이 구글의 웨이모라는 로봇 택시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하는 택시고요. 여기 이 차입니다. 이 차 여기 짧지만 이 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자율주행 택시가 어떤 식으로 이게 동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앞에 강연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거기서 좀 더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하는 거는 이런 딜리버리 로봇이에요. 딜리버리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입니다. 특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거든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면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로봇에 넣고 그 로봇이 내 현관문 앞까지 오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1층까지 오는 거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써. 내 집 앞까지 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배달은 다 집 앞까지 해주잖아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고 여기 이제 이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필요한데 먼저 그냥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돌아다닐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얼마나 돌아다닌다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빨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단이 나타나면 계단은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일단 돌아다닐 수 있으면 다음으로는 이제 혼자서 잘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혼자서 잘 돌아다니려면은 장애물도 피해야 되고 정해진 목표를 주면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제 원격 제어를 한다. 원격제에서 얘가 뭐 잘못된 거 가지고 좀 빼오고 싶다. 그러면 원격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격 제어를 어떤 통신을 할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대가 아니겠죠. 딜리버리 로봇이니까 여러 대면 걔네들을 어떻게 임무 할당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이 집에는 얘를 가게 만들고 저 집에는 얘를 가게 만들고 이런 임무 할당을 할지 이런 원격 제어 기능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할지 한번 집에 가서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혼자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이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제 저 위에 Autonomous Robotic System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Autonomous,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이다. 자동화 로봇 시스템. 거기에 이제 개발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하드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크게 나눴을 때.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퍼셉션을 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퍼셉션은 인지를 하는 파트고요. 컨트롤은 제어 파트고요. 플래닝은 계획을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어떤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은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저 지점까지 자율적으로 가려면 이 길을 따라서 가게 임무를 내려줘야 되죠. 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때 이제 플래닝이 들어가고 그러면 플래닝이 들어갔으면 그 길을 따라서 정말 정교하게 잘 가야 돼요. 길을 만들어줬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딴 길로 새면 안 되고 그걸 해주게 하는 게 컨트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거를 다양한 이런 로봇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뭐 서빙 로봇, 딜리버리 로봇, 자율주행 차, 뭐 이런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
자율주행 트랙터 이런 것까지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네. 꼭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다양한 로봇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탑재를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로봇 이 시스템의 오토노머스 로보틱 시스템의 핵심은 여기 써 있습니다. 휴먼 로봇 인터랙션입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먼과 로봇이 상호작용한다. HRI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들어가야 되고,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의 바디 포즈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로봇이. 바디 포즈라고 하면 사람의 그 바디의 포즈, 자세입니다. 자세라는 거 하면 내 뭐 이 손목이 어디에 있고, 관절이 어디에 있고, 내 발목이 어디에 있고, 이런 포즈, 이 자세를 인식을 하는 게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이 이제 오브젝트 포즈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면 어떤 물체예요, 물체. 어떤 대상 물체. 대상 물체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그거의 포즈, 자세입니다. 그걸 알아야 걔가 이제 뭐 잡거나 어떤 태스크를 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핸드 포즈예요. 사람과 로봇이 정말 잘 인터랙션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이 중요하고 사람의 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 손이 이렇게 돼 있는지 뭐 주먹인지 가인지 보인지 요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서로 건네받는 어떤 태스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얘한테 이걸 주면 얘는 그걸 받아서 뭔가를 옮길 텐데 내 손 포즈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오브젝트도 알아야 되고 손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자세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environment입니다. 주변 환경을 알아야 돼요. 주변 환경에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치우고 이제 옮겨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장애물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휴먼 로봇 인터랙션, 바디 포즈, 오브젝트 포즈, 핸드 포즈, environment 이렇게 네 단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디 포즈 보시면 요겁니다. 네, 사람이 움직일 때 지금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가상의 사람을 그릴 수가 있고요. 어떤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죠. 네, 운동을 하고 탁구를 치고 있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의 자세를 인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오브젝트 포즈라고 하면 어떤 사물의 포즈입니다. 사물의 자세라고 하면 사물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사물의 위치와 그 다음에 얘의 회전 각도 요거를 추정을 하는 게 요 오브젝트 포즈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상의 오브젝트 포즈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핸드 포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생긴 거를 그 메쉬로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그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낸 걸 메쉬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의 손을 메쉬 형태로 표현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페일러 케이스 실패한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데 저 사람 손 잘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vironment라고 하면 환경이라고 하면 근데 너무 다양해요. 환경이란 게 이런 그냥 어떤 오브젝트도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장애물도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는 어떤 동적 객체들, 사람, 보행자라는 것도 환경이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건 뭐냐면은 3차원 지도예요. 3차원 맵. 환경을 인식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3차원적인 이 지도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 지도 또는 지도라고 하면 이런 3차원 지도도 있지만 구글 그 네이버 지도, 뭐 카카오 지도 같이 위에서 보는 위성 지도도 지도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지도를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걔를 어떻게 잘 구성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퍼셉션의 environment perception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연의 메인 주제인 스페이셜 AI라는 게 공간적 AI라는 거거든요. 공간을 이해하는 AI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면 이 환경이죠. 그래서 environment perception이 이 스페이셜 AI라는 거고요. 공간을 인지한다. 스페이셜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이셜 AI의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포즈 트래킹 단계예요. 그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으신데 포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예요. 근데 자세가 뭐냐면 본인 자신, 로봇 자신이에요. 본인의 포즈를 트래킹한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레벨 1입니다. 그게 정확히 우리 지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제가 움직이면 얘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포즈 트래킹입니다. 지도에서 이 2차원 지도에서 보면 그렇고 이런 식으로 3차원 지도에서 아까 뭐 자율주행 차든 아니면 뭐 로봇 청소기든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여기 이 부분 지금 여기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그 로봇의 위치인데 로봇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포즈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는 주어진 상태입니다. 지도는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 위치를 잘 찾아가는 거. 이게 레벨 1 단계다. 네. 그래서 지도는 given, 주어졌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맵까지 만드는 단계입니다. 포즈 트래킹 했고요. 매핑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로봇 청소기 많이 쓰시잖아요. 이것도 그 제가 쓰는 로봇 청소기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 로보락이고요. 네, 로보락이고 로보락 이렇게 해보시면 지도가 그려지죠. 딱 요게 레벨 2 단계입니다. 그래서 레벨 2는 우리 슬램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제 전공이고요. 제 주 분야이고 영어로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약자로 슬램입니다. 슬램덩크의 그 슬램. 네. 그래서 Simultaneous라는 뜻은 동시적이라는 뜻이고요. Localization은 위치인식이고요. 매핑은 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위치인식과 매핑을 동시에 한다. 그런 기술이 슬램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로봇 청소기가 하는 게 슬램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다른 데 가셔서 로봇 청소기가 슬램 하는 거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하면 어쨌든 뭐가 좋냐? 로봇이 어디 있는지를 알죠. 어디 내 아파트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변에 지도를 그리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도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공간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주변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거 요게 2단계가 되고 슬램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 위에 시멘틱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멘틱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론적인 뜻이거든요. 시멘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에서 보신 그 지도가 아니라 그냥 요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지도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이거는 책상이야. 요거는 의자야. 요거는 뭐 소파야. 이런 의미가 부여가 되면 그게 이제 3단계까지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공간을 이해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은 24/7 롱텀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어떤 실내외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얘가 알아서 잘 피해가야 되고요. 세 번째로 다양한 환경 변화. 사계절이 변화하고 주야간 변화하고 조명이 변화하고 자연물도 변하고 인공물도 변해요. 나무가 꽃이 생겼다가 꽃이 지고 뭐 간판이 달렸다가 간판이 내려가고 건물이 새로 생겨나고 이럴 때에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멀티 로봇, 다중 로봇을 사용을 했을 때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다양한 그 챌린지들,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 산재해 갖고 있고요. 이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좀 쉬운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보면 센서 종류가 아까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그 자율주행 차에 뭐뭐 있었는지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뭐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자율주행, 이 스페이셜 AI에서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를 가져왔고 첫 번째는 이 아까 보셨던 구글 웨이모에서 사용되는 3D 라이다입니다. 얘가 어디 달려 있냐면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여기 이거 3D 라이다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만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카메라들이 막 달려 있어서 이게 사실 라이다가 좀 지금은 좀 많이 싸지긴 했는데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카메라 위주, 얘는 라이다 위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연구할 때 쓰는 로봇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카메라 이제 RGBD라고 해서 뎁스까지 나오는 깊이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카메라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3D 라이다, 그다음에 IMU 센서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씩 예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D 라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얘의 센서 데이터를 아까 여러분들 이제 센서를 달면 그 센서 정보를 입력을 받는 거고요. 그걸로 장애물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이다의 센서 입력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받아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우리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인트 클라우드, 점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3D 라이다의 데이터는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라이다는 이름 자체가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이에요. 라이트가 빛이잖아요. 빛의 원리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게 라이다 센서예요. 얘가 여기서 빛을 먼저 쏴요. 그래서 어디인가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되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저기까지의 거리를 아는 게 그게 라이다의 원리입니다. 이게 라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아까 제가 RGBD 카메라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RGB, 우리가 흔히 아는 이미지가 RGB 센서로 이제 얻은 카메라 인풋이고, 그 다음에 뎁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깊이 정보입니다. 여기서 저 차까지 거리가 어떻게 될까? 요거를 알려주는 게 이제 뎁스 센서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는 뭐 빨갛게, 가까이 있는 거는 파랗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RGB 이미지와 똑같이 각 픽셀마다, 우리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 픽셀마다 이 픽셀이 어디만큼 그 거리가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RGBD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IMU 센서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IMU 센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산업 전반에 엄청 많이 사용되는 거고, 가속도계라고 하는 액셀러로미터, 가속도계,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마그네토미터라고 지자기계, 보통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게, 합쳐져 있는 게 IMU 센서입니다. Inertial Measurement Uni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속도계니까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센서 단위로 가면 너무 이제 어려워지고, 그래서 가속도계를 통해서 어떤 가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분 적분 개념을 배운 학생이라면 가속도가 있으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죠? 속도입니다.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변위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가속도를 통해서 위치랑 속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각속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각속도. 그래서 그 각속도를 또 적분하면 자세 변화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얘가 회전해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자기계는 이제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침반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 지구 그 진북 방향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지자기계라서, 이 세 개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 속도, 자세를 알 수 있는 게 IMU 센서입니다. IMU 센서는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또 그러니까 굉장히 싼 것부터 굉장히 비싼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산업 전반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센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거, 이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비주얼, 시각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위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미지 한 장을 찍어요. 제가 그냥 여기서 이미지를 찍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예측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AI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주과학원 앞에서 이제 하나 찍었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찍었으니까 얘가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까?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고, 여기서 하는 거는 이렇게, 이거는 전북대 그 중앙도서관인데요.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찍었습니다라고 만들어주는 게 이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GPS, 그러니까 시각적 GP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GPS는 우리가 그냥 바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지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에펠탑을 여기서 찍었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될 텐데 이 이미지만 보고 이 이미지를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 그리고 방향까지 알아내는 게 이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AI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뭐 인풋 이미지 한 장을 넣으면 알고리즘에 넣으면 에스티메이트 추정 결과가 여기 보이시는 이 점 있죠? 이게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여기가 나온다라는 게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3차원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슬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위치 인식과 맵까지 같이 만들어 로봇 청소기 맵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똑같이 이미지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만 가지고 슬램을 하는 걸 이제 비주얼 슬램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3차원 맵을 만들고 이 카메라의 위치까지 알아내는 거 요게 비주얼 슬램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제가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쭉 이렇게 찍으면 이 공간이 3차원으로 만들어져요. 네. 실시간으로. 네. 제가 이제 딜리버리 로봇 하면서 처음에 그 동기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약간 계단 있는 구간인데 실제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발생한 택시가 계단에 이렇게 고꾸라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행 가능한 영역이 아닌데 자율주행 아니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을 했을 때 주행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가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주행 가능 영역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아까 제가 3단계 스페이셜 AI의 3단계가 시멘틱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시멘틱이라는 의미론적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주행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그런 비주얼 슬램을 한 게 이런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 캠퍼스를 쭉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블랙박스 위치에 딱 카메라 센서 달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맵을 만들고 위치 인식을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빠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Structure from Motion이라는 비주얼 슬램은 연속적인 이렇게 비디오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 얘는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이렇게 그렇게 좀 따로 떨어진 곳에서 찍은 이미지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3차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Structure from Motion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져온 게 Neural Rendering이라는 그런 기술인데 제가 깊게는 안 하고 요거는 요새 가장 아주 핫한 그런 분야입니다. 얘는 이렇게 6장의 이미지만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위치에서 찍은 이미지를 생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두 군데만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찍은 거를 예측을 해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3차원 3D 포토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6장 이미지만 입력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수만 장의 아웃풋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위치에서의. 이거를 뉴럴 렌더링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핫한 요새 유명한 게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냥 이미지 몇 장 가지고 이렇게 3차원적인 사진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이것도 그냥 블랙박스 영상인데 블랙박스 뭐 띄엄띄엄 있는 이미지인데 이렇게 3차원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이 뉴럴 렌더링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라이다라는 센서를 가지고 슬램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쭉쭉 가시다 보면 이제 저희 지하 주차장 주로 이렇게 맵을 만들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인데요.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3차원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맵 만들고 현재 위치도 찾고 하는 게 이런 라이다를 이용한 슬램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결과 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제가 이걸 어느 분야에 좀 사용을 하고 있냐면 이런 대공간 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물류 창고인데 축구장 한 20개 크기 정도 됩니다. 미국이라서 스케일이 너무나 크죠. 그 좀 유명 매트리스 브랜드, 한국에서도 유명한 매트리스 브랜드의 물류 창고를 가가지고 어떤 뭐 재고 관리를 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창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고, 이때는 이렇게 라이다를 센서를 사용해가지고 저렇게 큰 넓은 곳에 공간에 맵을 만드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슬램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면. 네. 자, 요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멘틱이라는 것도 제가 붙인다고 했었죠. 시멘틱, 의미가 들어가면 똑같은데 이렇게 여기 빨간색, 주황색 색깔이 달라졌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빨간색은 자동 주차되는 차, 그다음에 주황색은 기둥, 뭐 파란색은 벽, 뭐 초록색은 바닥, 이렇게 우리가 이 공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 그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이해할 때 여기는 바닥이고 뭐 저거는 의자고 저기는 주차된 차고 다 알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맵을 만드는 게 라이다 슬램에 시멘틱을 붙인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네, GPT죠. 네, 2022년 11월에 챗GPT가 릴리즈가 되었고요. 로봇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AI를 만나서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로봇 및 AI에서 여기서 말하는 AI는 그 LLM을 얘기를 해요.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언어 모델과 로봇이 만나면서 정말로 로봇이 만년 어떤 유망주라고 할까요? 그 뭐 로봇이 오긴 하겠지만 어떤 상용화는 잘 안 되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하죠.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겁니다. 자, 이 AI의 그 몇 가지 특징 얘기를 드리면, AI는 contextual interface라고 불러요. 맥락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 챗GPT 그냥 쓰지만 챗GPT가 맥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팩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층적 접근을 합니다. 뭔가를 찾을 때. 그래서 도서관 가면은 책 찾을 때 이렇게 계층적 811 가서 15를 가서 윤에 가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찾았어요. 정보를 찾을 때. 근데 그 인터넷이 보급되고 하면서 키워드 매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키워드 매칭을 하고, 이건 이제 제 구글 드라이브인데,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뭔가를 찾고 싶을 때, 어떤 문서 찾고 싶을 때 키워드 매칭을 해요. 근데 워낙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그 키워드가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못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맥락을 사용을 해야 돼요. 내가 한 1년 전쯤에 무언가 일을 하다가 만든 문서가 있는데 그걸 찾아줘 하면 찾아주는 게 이제 요즘 나오는 이 컨텍스추얼 맥락을 이해하는 AI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락을 이해한다, 저런 사진을 주고 저기 어디 있는 것 같아 알려주는 거죠. 아까 제가 했던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저런 붉은 철골 구조가 있고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어디인 것 같아 정확히 맞추더라고요. 이게 컨텍스추얼, 아주 강력한 맥락을 이해하는 AI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챗GPT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멀티모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면은 원래 초기 버전에서는 여러분들 그 오디오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오디오만 입력으로 넣으면 그거를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가지고 알고리즘에 넣고 나온 거를 다시 또 스피치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냈는데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다 입력으로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멀티모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학습할 때 원래 초기 버전에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어떤 문서를 다 학습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문서만 가지고 학습하나요? 아니죠. 문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극히 일부분이죠. 보는 게 더 많고 듣는 것도 있고 그 문서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게 학습을 하니까 이렇게 멀티모달로 가면서 더 강력한 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on device입니다. 우리가 챗GPT 사용할 때 이제 그런 딥러닝 서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든 요즘 나오는 삼성전자, 애플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들 어떻게 다 광고를 하냐면
이 엣지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AI가 돌아간다고 다 광고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정보가 중앙으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 디바이스, 이 말단에서 바로바로 그 AI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최근에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온디바이스 AI, 저 30억 개 매개 변수 언어 모델이라는 되게 작은 언어 모델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그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하면서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걸로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너무나 로봇과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언어 모델의 한계점을 보면은 직접 현실을 마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학습한 건 뭐냐면 문서인데 문서도 남이 쓴 거잖아요.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이 쓴 거고 뭐 본 것도 이미지도 다른 사람이 본 거를 보고 학습을 시켜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하고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지를 했을 때 비로소 정말 그 제대로 된 학습이 된다는 거고요. 그거에 이제 그 몸이 돼주는 역할이 로봇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게 아까 이틀 전에 나온 그 테슬라의 그 쇼츠 영상입니다. 1배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1배속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제가 모빌리티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 자연어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명령을 이제 소리로 그 대화로 명령을 내린다고 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에 가서 박스랑 키보드 사이에 2번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걔가 알아서 그걸 알아듣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지금은 그 정해진 경로만,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경로만 우리가 목표 지점 찍으면 가다가 뭐 장애물 회피하면서 가는데 말로 대화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LLM을 이용을 하면,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로봇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이제 스페이셜 AI 쪽에서 자연어 처리가 들어가면 어떤 게 되냐면 우리 리즈닝이라고 하는 걸 추론이라고 해요. 추론. 우리 그 AI가 뭐 수능 시험 보고 뭐 그런 거 다 추론으로 푸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보다 몇 배는 잘합니다. 몇 배는 잘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맵이 주어졌을 때 너가 그 토일릿이랑 그 싱크대 사이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문이 열렸냐 닫혔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 맵을 보고 닫혔습니다. 대답을 하는, 추론을 하는 거죠. 오른쪽에는 이제 다이얼로그, 대화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침실을 꾸미고 싶은데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저 맵을 보고 여기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색깔을 맞춰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공간 AI, 스페이셜 AI와 이렇게 LLM이 붙으면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이 그린 블럭을 좀 치워줄 수 있어?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여기다 넣고 싶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 블럭을 넣을 수 있겠네 하고 넣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로봇이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베리 넣어줘 했는데 스트로베리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못 잡겠어. 그러니까 스트로베리 밖에 꺼내줘 하니까 사람이 꺼내주고 얘가 넣고. 정말 협동적이죠. 콜래버레이티브 협동 로봇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좀 진정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 끝났고요. 그 집에 가실 때 앞에 제가 얘기한 말씀드린 얘기 좀 방대한데 다 잊으셔도 되고 이것만 알고 새겨가고 가시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학생 때부터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맞죠? 맞는데 이제는 정말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전에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시대였죠.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지식, AI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예, 정보, 그냥 널려 있는 게 정보예요. 지식, 정보 몰라도 돼요, 사실 사람이. 아니, 몰라도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보다 당연히 똑똑해요. 예, 안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보다는 내가 뭔가 그 나의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뭔가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거를 잘 찾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정말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결국 어떤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 이거를 잘 좋은 자세로, 좋은 태도로 그거를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깊은 어떤 고민과 AI를 잘 사용을 하면서 그거를 마주했을 때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과거에 이제 어떤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나한테 적용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밟아 나가다 보면은 좋은 어떤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좋은 독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프로그래밍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 또 거의 동의를 하고요. 저는 어쨌든 학생 때 프로그래밍을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왔었는데 저도 지금은 프로그래밍 공부 잘 안 해요. 예, 뭐 이제 할 게 없어요, 사실. 예, 훨씬 잘하니까 AI가. 그래서 좀 다른 방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어떤 journey, 어떤 그 여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가 오늘 AI랑 로보틱스 어떤 이런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 키 메시지인 것 같고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갈 때 뭐 2만 년에서 3만 년 걸렸다고 해요. 네. 근데 뗀석기는 그냥 돌에서 뗀 거고 신석기에서는 그걸 갈아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갈 생각을 하는 데까지 2만 년이 걸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지금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 거예요. 사실 AI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지금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정말 그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고 있는 거고 얼마나 그 AI, 그 로보틱스를 도구라는 AI 로보틱스 도구를 잘 사용하는지가 앞으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팀한테 항상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산중학교 2학년 고준희 학생. 네. 손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호명되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화산중학교 2학년 고준희라고 합니다. 질문 읽으면 되나요? 일단 제가 1번부터 좀 대답을 드리면 이게 맞습니다. 이게 3D 라이다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빛을 보내는 것도 많고 근데 라이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어떤 거는 안에서 모터 같은 게 막 돌아가면서 빛을 막 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한 번에 어떤 그런 쏘는 반도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에 보내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간섭을 일으킬 정도로 촘촘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뭐 32채널, 뭐 64채널, 128채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레이어의 개수입니다. 32채널이라고 하면 32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하지만 그걸 32개로 나눈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간격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LLM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챗GPT가 나온 지 불과 지금 이제 3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좋은 모델이 엄청나게 수두룩하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서 말한 그 학생이 생각하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AI랑 다르게 갖고 있는 점이 창의성이나 아, 아니면은 뭔가를 스스로 만드는 능력 그런 것들 만약에 그런 것까지 AI가 완벽하게 대체를 해서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는지 뭐 저는 뭐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네,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목조사 악령 김효준입니다. 네. 먼저 로봇이 발전하면 생기는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휴머노이드가 발전하면 어떤 일을 맡게 될지 그리고 로봇의 6단계가 무엇인지 또한 딥러닝을 악용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질문이라서 제가 골랐고요. 로봇이 발전하면 생기는 단점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노동의 경시성, 노동을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사회적 풍토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해했나요? 네, 그런 게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많은 이제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일을 안 하면 사람이 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정말 일을 하기 싫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을 진짜 안 하면은 한 일주일만 돼도 일하고 싶어지고 그냥 뭐 할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직업이 뭐 많이 없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단점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가 발전하면 아까 제가 뭐 그 재난 환경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재난 환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재난 환경 처리처럼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정말 가기 싫은 어떤 곳 재난 환경처럼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1번이랑 좀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뭔가 더러운 곳 그러니까 그런 곳은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하는 일을 맡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휴머노이드가 이제 그 가장 앞에서 영상에서 봤듯이 가장 많이 사용될 거는 일단은 제조 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3번 로봇이 발전한 6단계도 생길 수 있는 그 6단계. 저도 이게 정말 지금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단계라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받았으면 절대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감사하고요. 글쎄요, 좀 초등학생의 머리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4번 딥러닝 중에 몸으로 알려주잖아요. 이걸 악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그 텔레오퍼레이션 그거 네 이것도 그러니까 악용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AI의 그 발전의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윤리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슈가 되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떤 표준화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대화를 잘 통해 가지고 이 AI를 잘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나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용이 안 일어나게끔. 네. 안녕하세요. 신영조 상의 이수입니다. 혹시 휴머노이드 중에서는 자신 직접 몸으로 알려줘 이해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악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에 대한 대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로봇만 믿고 그에 대한 대처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만약 사람의 센서를 인식하여 로봇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하여 자신이 그 로봇을 이용하여 거짓선물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현재로선 어쨌든 악용으로 사용했을 때 대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없는데 이게 그래도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연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화는 아직 아닌 거거든요. 상용화라고 하면 로봇 청소기처럼 진짜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로봇 청소기 들어올 때도 이걸 악용하면 이 데이터 뭐 어떻게 해킹당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악용을 우려하는 게 당연히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말 악용이 안 일어나게끔 어떤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거를 보완해 나가는 게 정말 가장 큰 지금 그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센서를 인식하여 로봇을 만들. 사람의 센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아까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사람을 만들어냈듯이 네네. 그런 걸 이제 모방해서 로봇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떤 그 아바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악용을 시키면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죠. 그것도 앞에 1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내 아바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상용화가 아직은 뚜렷이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보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R&D 하는 사람들의 과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숙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촌초 2학년 학부모이고요. 이제 아이와 이제 영어 책을 같이 읽다 보면 저도 모르는 단어나 이제 또 하다못해 이제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책 안에 뭐 이탈리아 같은 거라던가 이런 새로운 언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옆에서 이렇게 챗GPT 켜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답을 원하게 되는데, 이렇지 않고도 이렇게 안경처럼 써서 챗GPT가 이제 이 안에 있으면 좀 더 엄마의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생길 수 있을까 궁금해서. 저도 완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애플 그 비전 프로의 뭐 다음 단계를 안경처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구글도 뭐 어디 그 선글라스 업체와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사람이 우리 비전 프로 이거 안 쓰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 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안경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수문초등학교 3학년 신지입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는데 법으로 금지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많고, 대표적인 게 그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 혹시 들어봤나요? 네, 요즘 신약 개발도 AI로 하려고 AI로 하고 있는데, 특히 사람의 신약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메디컬 데이터예요. 내가 어디 뭐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뭐 CT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람의 아주 민감한 그 정보잖아요. 그런 정보는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쪽으로 AI에서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덕고 1학년 김원율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착용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해주는 건데, 그렇다면 로봇이 더 발전을 해서 사람의 몸을 진짜로 대체하게 되면 그게 진짜 웨어러블 로봇은 착용만 하는 건데 사람이 몸이 직접 되는 거니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제 생각에 그쯤 되면은, 제가 이렇게 나눈 것도 뭐 요즘 세상에서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이제 그게 가능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사람의 어떤 피부나 어떤 조직과 흡사한 어떤 그런 재료적인 기술도 발전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과 이게 잘 그 접목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바이올로지만큼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된 세상이라면 이런 웨어러블 이런 그 용어 단계는 아득히 뛰어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1시간이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수업도 50분인데 이렇게 1시간이나 잘 앉아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저도 더 열심히 이 과학기술 분야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AI와 로보틱스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 진로 탐색이나 이런 데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